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감정들이 말씀을 나누는 특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감정들이 의인화되어 매년 한 번 열리는 이 모임에 참가하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왜 자신들이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인지 열띤 토론을 벌이곤 했습니다. 처음으로 발언권을 얻은 것은 가장 기초적인 감정인 고통과 쾌락이었습니다. 고통이 먼저 나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없다면 인간은 위험을 감지할 수 없을 거야. 고통은 생존 본능을 깨우쳐주니 나는 없어선 안 되는 존재라네. 이에 쾌락도 맞서 말했습니다. 좋아, 너의 말은 인정하겠어. 하지만 인간이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과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인간에게 긍정적 경험을 선사하니 나 역시 필수적이지. 그러자 사랑이라는 고차원적 감정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고통과 쾌락이 너희들 말처럼 중요하긴 하지. 하지만 사랑은 인간을 서로 연결시키고 사회를 구성하게 하며 더 나아가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감정이야. 나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없어선 안 되는 존재지. 그 순간 존경이라는 또 다른 감정이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사랑이 인간을 깊이 있게 연결시킨다면 존경은 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킨다네. 존경은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고 다른 이를 스승으로 삼아 발전하도록 하게 만들지. 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지막으로 발언한 것은 감정들 중 최고층에 위치한 경애였습니다. 내 역할은 인간이 그들 자신을 뛰어넘어 우주의 광대함과 신비로움을 깨닫게 돕는 것이지. 경외감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이상 이것을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동기를 부여하지. 이렇게 각기 다른 층위의 감정들이 서로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을 때 관중 속에서 감정들의 토론을 지켜보던 한 철학자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는 맥스 셸러였습니다. 모두 맞는 말을 하고 있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두가 각기 다른 층위에서 인간의 삶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별한 위계를 통해 인간의 복잡한 감정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셸러의 이 말에 감정들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각기 다른 층위의 감정들이 한데 모여 인간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마을에서는 매년 열린 모임에서 감정들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감정의 깊이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활용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셸러의 감정의 순서 이론은 인간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며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행복과 의미를 안겨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기술이 극도로 발달한 어느 미래 세계에 크게 사랑받던 로봇 메커닉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스 박사였고 그는 최신형 로봇인 아르테미스를 개발한 주인공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심지어 농담까지 할 수 있는 고도로 발달된 AI를 탑재한 이 시대 최고로 지능적인 로봇이었습니다. 어느 날 알렉스 박사는 아르테미스를 사람들 앞에서 선보이기 위해 큰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과학자들이 모인 가운데 아르테미스는 유려한 동작으로 무대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알렉스 박사는 자신만만하게 아르테미스를 소개했고 로봇공학의 3원칙이 완벽하게 내장된 아르테미스는 인간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회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한 기자가 아르테미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아르테미스는 잠시 멈칫하더니 재치 있는 농담으로 대답했습니다. 제 장점이요? 저에게는 결코 배터리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할 때마다 전류를 달고 자거든요. 육중한 웃음소리가 무대를 채웠고 아르테미스의 유머러스한 면모는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 또 다른 기자가 좀 더 예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람들이 아르테미스를 공격하도록 명령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르테미스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특유의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에 의거하여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공격하는 명령을 수행할 수 없죠. 관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대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발표회가 마무리되면서 알렉스 박사는 그저 인공지능의 윤리에 대한 간단한 토론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삶과 교류에 대한 깊은 고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발표회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르테미스의 존재가 사회에 미치는 무게와 영향력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알렉스 박사는 아르테미스를 데리고 도심의 한 커피숍을 찾았습니다. 몸소 체험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아르테미스는 또 다른 농담을 던졌습니다. 여기 커피는 기계보다 더 뜨겁네요. 이러다가 로봇보다 인간이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될 것 같군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아르테미스를 단순한 기계가 아닌 대화 상대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봇공학의 3원칙은 단순한 윤리규칙 그 이상으로 인간과 기계 간의 새로운 우정을 위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과 로봇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을 남겼던 것이죠. 알렉스 박사와 아르테미스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실험하며 인간과 로봇이 함께 만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국의 조용한 마을에 조용히 사는 나무꾼 리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숲을 누비며 땀을 흘려가며 나무를 베고 장작을 만들어 모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리우는 묵묵한 성격에 깊은 사고를 즐기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은 경쟁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시에 가득한 사람들은 서로를 돕기보다는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가려는 욕심에 불타올랐습니다. 어느 날 리우는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돌아오는 길에 조그마한 벤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앉아 깊은 사색에 잠겨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리우는 평소보다 더 갑갑한 마음을 달래고자 노인에게 다가갔고 그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라며 물었습니다. 노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인을 생각하고 있단다. 그대는 인이 무엇인지 아는가? 리우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설명을 청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마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지. 그것은 스스로를 성찰하며 끊임없이 수양하고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일세. 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나무를 베고 장작을 패는 동안에도 인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조금씩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마을은 폭우로 인해 잠시 고립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도로는 잠기고 길가의 집들은 범람하는 우레에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때 리우는 자신의 장작을 나누어 이웃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꾼 나무와 장작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큰 정성을 들여 허름한 집들을 수리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도움을 의아해했으나 점차 그의 진심을 이해하고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가 받은 보상은 어떤 재물도 명예도 아니었지만 그는 사람들 사이에 새롭게 생긴 따뜻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리우의 행동은 마을의 분위기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웃들은 서로를 돕기 시작했고 경쟁보다는 협력과 이해의 마음이 점차 자리 잡았습니다. 리우는 그 과정 속에서 인이 가진 힘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리우는 흰 수염을 기르고 이미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인의 정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의 조화를 이루고 서로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젊은이들에게 전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의 인의 정신은 마을 전체에 뿌리 깊이 자리 잡게 되었고 마을은 더 이상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마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 리우의 여정은 공자의 인이 개인과 사회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와 성장을 이끈다는 공자의 가르침을 리우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몸소 실천하며 그 진리를 증명해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유학을 공부하는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인상적이지 않았지만 그의 지혜로운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습니다. 이 학자는 맹자의 성선설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사람들을 교육하며 그 과정에서 일어난 한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학자의 집에 젊은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들어 자신의 성격이 점점 과격해지고 사람들과의 갈등이 잦아진다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왜 자신이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진정한 자신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학자는 농부에게 차분 희성선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이 선하다는 맹자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농부에게 본래의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학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나 착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단지 그것이 잠시 감춰졌을 뿐 여전히 너의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있을 것이오. 농부는 처음엔 그 말을 믿기 어려웠지만 학자는 그에게 마음속에 있는 사단을 찾도록 도와줄 재미있는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학자는 농부에게 작은 화분과 씨앗을 주며 스스로 갖고 오보라고 했습니다. 이 화분 속의 씨앗이 바로 너의 선한 본성이오. 그것을 어떻게 돌보고 키우느냐에 따라 꽃이 필 것이오. 농부는 처음엔 그저 하찮은 시험이라고 생각했지만 꾸준히 물을 주고 햇빛을 쬐이게 해주면서 점점 화분에 정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신기하게도 그의 마음속 혼란도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화분에서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습니다. 농부는 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변했고 이전보다 더 성숙한 사고방식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덜 화를 내게 되었고 더불어 농사를 지으면서도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동네 사람들은 신기한 변화라며 놀랐고 학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인간의 본성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 우리가 그 본성을 잘 돌보고 가꿀 때 그것은 우리 삶의 어디에서든 꽃을 피울 것이오. 이 이야기는 마을 곳곳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성선설이 단지 철학적 이론이 아닌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가르침임을 깨달았습니다. 학자의 지혜와 농부의 이야기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며 누구나 타고난 선한 본성을 되찾고 가꾸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